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그래서 그런지 알록달록 단풍이 거의 절정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절정이었던 것 같고 이제 점점 서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단풍 구경 가셨어요? 구경은 따로 못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픽업하면서 저희 동네에 은근히 그런 나무 길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노래를 배워왔는데 가을은 노란색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가을을 표현하는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아주 곱기도 하고 쨍한 그런 가을 색깔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화장숲에 갔어요. 운 좋게. 어쩐지 단풍 얘기를 꺼내더라. 자랑하려고. 마지막 절정인 그 단풍을 봤는데 힐링되고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구경하더라도 네네네. 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드는 차원에서 낙엽, 단풍 구경 좀 하셨으면 하네요. 요즘에 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이렇게 뭔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거 가스라이팅이 개입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가평계곡 익사 사건 보셨어요? 그때 한번 꼭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제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무서운 거 좀 겁이 많아가지고 안 보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엑기스만 이렇게 또 추려놓은 영상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약편. 그거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편이 계곡에서 익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면서 그 아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따라가 봤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남편의 죽음이 뭐가 배경이 있는 것 같고 석연치 않았던 사건이어서 이제 우리의 그 알팀에서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이제 탐사를 했죠. 그랬더니 혼인신고는 되어 있었는데 같이 살지도 않고 이게 누가 봐도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대기업 연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분인데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의 이제 모든 자산하고 월급이 다 그 여자한테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 주변의 친구들을 계좌로. 그러니까 심지어 신혼집을 구했는데 그 신혼집에 부부가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와이프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와이프의 친구가 맞아요.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신혼집을 인천에 얻고 근데 이 남자는 수원인가 거기에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한 부부인데 네. 주말 부부도 아니고. 네.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또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 남자분이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셨죠? 그 친구한테 3,000원만 빌려달라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3,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분들은 왜 멀쩡한데 근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1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밥 사 먹거라 급한 거 해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되게 고지식한 분이신 거예요. 3,000원만 딱 쓰고 97,000원을 친구 계좌로 다시 보내준. 그렇게 좀 성실하기도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 와이프인 사람과 그 사람의 지인들과 가평 계곡에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생을 그쵸. 마감하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밤 막 8시 반인가 이쯤에 여름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그 시간에 다이빙을 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이 남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계속 그 보험금을 납부를 막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그 한계점에 다다르면 이 여자가 납부를 하고, 근데 그 납부한 돈도 이 남자 돈인 거죠. 그런데 그 보험이 실효되는, 그러니까 계속 미납이 돼서 보험이 취소되는 게 이 사람이 죽은 그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선뜻 주기 어려울 만한 정황이 당연히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이제 끝날 때 이런 사건을 제보받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뭐 피해본 사례를 찾습니다. 거기에 이 여자가 그걸 제보를 한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팠죠. 근데 이 모든 사건에서 뭐 보험 사기든 뭐든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가장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멀쩡한 뭐 대기업 연구원이면 다 멀쩡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한 남자가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와이프로 혼인신고되어 있는 사람한테 다 주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을까? 궁핍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왔지만 막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장기 매매할 생각까지 하고 뭐 이런 정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근데 그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추측하건대 이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또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네네. 아마 전형적인 사례였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팅이 뭐 가정, 직장, 친구 사이, 그리고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되게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아보고 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뭐 예방법이라든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스라이팅이 구체적으로 뭐죠? 네. 이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게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종속시키고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유래를 좀 들으시면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뭐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가스로 태우는 건가? 뭐 이런. 그럴듯하다. 그쵸? 근데 사실 맞아요. 태워가지고 제가 되게 맞아요. 만드는. 사람을 완전 바삭바삭 구워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잔인하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건 아니고 이 가스 등인 거예요. 불. 네, 가스불, 전등. 근데 옛날에는 가스로 등을 켰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 아니, 옛날에 저 때는 아니었고요. 석유 곤로 시대는 있었어요. 곤로. 근데 이게 1938년에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연출한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를 했대요. 근데 이 연극에서 남편인 잭이라는 사람이 이 벨라라는 여자의 그 재산을 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여성이었군요. 그렇죠. 무슨 유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내기 위해서 이제 이 벨라의 심리를 조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가스 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인 벨라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러니까 등이 어두워진 것 같아. 이러면 무슨 소리냐고. 똑같은데 뭐 당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뭐 눈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또 뭔가 물건을 숨겨두고 벨라가 못 찾으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는 거냐고. 그런 장면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가구 배치를 몰래 바꿔놓고 이게 왜 여기가 있지? 이러면 아니 이것도 기억 안 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당신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계속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뭐지 하다가도 이게 지속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나는 뭐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이렇지 내가 요즘 이상한가 봐 이러면서 남편에게 되게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불이 밝아졌는지 어두워졌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 자아를 잃게 되고 스스로가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이 연극이 워낙에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무슨 잉그리드 버그만 저 본 적 없는 배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가? 그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의 모티브를 차용해서 심리학자인 로빈스턴이라는 사람이 가스라이트 이펙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가스라이팅의 피해 사례랑 또 대처 방안을 다루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사실 알편심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 용어가 그냥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그러나 오히려 심리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는 그런 용어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상당히 사례가 흔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심리적 폭력이자 학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되게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노출돼도 자기가 내가 어떤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무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밖에 없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하면서 더더더더 의존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연인들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사례가 많지만 네. 무시할 수 없는 곳이 직장인 것 같아요. 네, 직장에서도 흔하게 나타나죠. 이 가스라이팅을 제가 처음 들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병원의 간호사, 대학병원의 간호사 집단에서 태움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약간 요 가스라이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살하신 어떤 간호사분의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진짜 막 조금만 실수해도 엄청나게 선배들이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 사람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되게 못난 존재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너는 왜 이거밖에 일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 이런 식으로, 그거밖에 못해서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타박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막 일의 능력뿐만 아니라 평상시 표정. 맞아. 너는 왜 이렇게 죽상이냐? 너 때문에 분위기 다 흐려지는 거 모르겠니? 그리고 너 진짜 소심하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격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되게 흔하게 특히나 폐쇄적인 직장에서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상사가 만약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사는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좀 잘 평가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하는 피드백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진짜 내가 못하나? 그렇죠. 더 배워야 되겠네. 잘해야겠다. 막 이렇게 애쓰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어나는 게 대학원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선후배 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교수가 학생을 착취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보도되는데, 그 인분 교수도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생각나시겠죠. 인분 먹이고. 근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그 인분을 먹고 이렇게 되지? 우린 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요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또 아닐까. 이렇게 자꾸 가스라이팅, 이렇게 불이 자꾸 떠올라서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왜 유리 비커에 든 개구리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맞아요. 개구리로 비유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물을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내가 당하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모른 채로 그냥 익숙한 듯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서서히 당하면 그냥 또 그렇게 약간은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또 일어나기도 한대요. 친구 사이에서요? 네. 제가 이거는 며칠 전에 좀 관찰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점화가 돼서 더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샐러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자리 두 남자의 대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30, 40대 정도 된 남자 둘이었는데, 이제 A라는 남자가 그 남자한테 요즘 사람들이 스키니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스키니? 뭘 말하는 거야? 뭐 마른 거? 아니 뭐 다른 거? 왜냐면 스키니진 이런 그렇죠.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스키니진이 딱 떠올랐는데. 예,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B가 이렇게 질문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A의 반응이 너무 황당했어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넌 그 단어도 몰라? 너 고등학교도 안 나왔냐? 진짜? 친구 사이에? 네네. 뭐 친구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스키니. 연기 사람들이 너무 잘해. 나 너무 태움 당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마른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샐러드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고, 여기 샐러드 집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B가 막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맥락에서 난 B의 질문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스키니에 관심 많아 그러면 뭐 스키니진? 이렇게 그쵸. 나라도 물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막 이 사람을 막 뭔가 무시하면서 고등학교도 안 나왔냐, 그 단어도 모르냐, 너가 그래서 네가 안 된다. 그래서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또 이제 한참 지나서 B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B 당한 사람이 생각해보면은 풀만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이 판다도 풀만 먹고 살잖아.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네. 코끼리도 풀만 먹고. 그쵸? 그랬더니 A가 또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 팬다가 하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팬다가 뭐? 그래서 B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또 환심하다는 듯한 말투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야, 판다는 먹고 잠만 자잖아. 그러니까 풀만 먹고도 사는 거지. 넌 진짜 생각이 짧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그냥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그냥 유유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패턴이 이들 사이에서는 여러 번 반복됐나 봐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B가 거기에 대해서 그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관계라면 야, 뭐 스키니 물어볼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뭐 고등학교를 운운하냐? 이렇게 또 받아칠 그쵸. 수도 있고 팬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침묵을 지킨 걸 보면 가스라이팅이 좀 지속된 관계일 수도 아니면 있겠네요. 그 B분이 뭐 그냥 얘는 맨날 이러니까 뭐 이러네 하고서 그냥 무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는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얼추 들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너는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 내가 진짜 그것도 몰랐나?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를 내가 좀 너무 부적절한 질문을 했나?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이제 뭐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놀려요.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괴롭힘이잖아요. 맞아. 근데 약간 집단으로 놀린 다음에 얘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냥 장난이야, 장난. 뭐 이러면서 얘 되게 예민하네, 되게 소심하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단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인데, 그러니까 예민한 건 당연한 거거든.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인데 그거조차도 이 사람이 단점으로 지적하면서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뭔가 상하 관계가 있는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직장의 상사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와 같이 평등해야만 하는 평등한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친구 관계에서도 마치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뭐 직접적이지 않든 내가 아니면 누가 너랑 친구해주겠냐 이런 식의 암시를 되게 많이 줘요. 야, 스키니도 모르는 너랑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앉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이죠. 근데 이런 게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뭐 잘해주는 게 뭐 있겠죠 또. 밥값은 내가 낼게. 스키니도 모르는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이 또 무시무시한 게 가족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부모, 자녀, 뭐 형제 간에서도. 근데 이거는 또 되게 미묘한 게, 뭐 부모가 나한테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또 부모가 실제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가족은 그런 공동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의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뭐 엄마가 딸한테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 준다는 식으로 너는 얼굴이 안 예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나는 되게 못난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들으면은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애가 뭘 조금 잘못하면 역시 너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니? 뭐 이러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뭐랄까 그런 사례를 들으니까 오히려 많은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유교 문화 하에서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분위기에서는 그게 교묘하게 그냥 자행되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이런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을 이런 이슈를 다룬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뭐 블로그나 이런 글 보면 거기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내가 우리 부모한테 당하고 있던 게 바로 이런 거네요 하면서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분노에 떨면서 쓴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뭐니 해도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관계는 연인? 배우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또한 또 평등해야 될 관계지만 이 사랑을 명분으로 해서 뭔가 강요하고 자기의 욕구를 막 충족시키려고 하고 복종시키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죠. 일종의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서도 그 보면은 가스라이팅이 시전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인 간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도 못 맞춰줘? 내가 싫어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 해주니?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니까 널 만나주지.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나냐? 뭐 이런 거.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거나 하고 있다면 우리 관계 혹시 가스라이팅 한 사례일 수 있다는 자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많이 쓰는 말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의도하지 못한 나니까. 근데 그게 뭐 약간 농담식으로 막 서로 그렇게 하는 뭐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전체 맥락에서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충족시켜주고 또 일종의 뭐 성장하고 이런 걸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건데 내가 뭔가 피폐해지고 있고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불쾌하고 내 자신이 뭔가 종속되고 억압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혹시라도 이런 게 아닌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가평계곡 사건도 자세하게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패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남자한테 그랬겠죠. 오빠가 네가 어디 가서 이런 나를 만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이 남자분이 빚을 되게 많이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전적으로 이 여자 빚을 갚아주고, 이 여자한테, 이 여자 사치, 뭐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빚을 지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꽤 자산을 모으셨었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근데 뭔가 회생 절차를 밟아서 신용불량자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여자가 못하게 해요 그거를. 오빠 그거 갚지 말라고, 회생 절차 밟지 말라고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보험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빠는 그렇게 빚져서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 못해 이런 식으로도 계속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되는 과정까지도 아마 그런 말들이 오갔겠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다른 사람들은 더한 것도 요구하는데 나는 진짜 요거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사줘? 이런 식으로 자극하고 마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막 교묘하게 흔들어 놓고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반사회성 성격 장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고, 이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또, 나르시시즘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기애성.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의 행동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지 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해보시고 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들을 보면 특히 연인 관계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칭찬해준 사람은 없었다라고 피해자들이 많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풀고 또 이 사람을 믿게끔 만드는 거죠. 일종의 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나니까 네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야. 나니까 너의 이렇게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너의 뭐 장점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왜곡시켜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런 말 했어. 뭐 내지는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현실 인식을 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그 연극처럼. 네네네. 실제로 자기가 막 몰래 옮겨놓고 그런 적 없는데 막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그럼 이제 가해자가 자꾸 뻔뻔하게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메시지를 자꾸 던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나 하면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가 미니마이징인데요. 이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사람을 고립시키고 더더욱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단계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이 휘말리게 되면은 이제 3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아니면 네 뭐 누구 상사 아니면 네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 사람도 약간 의심하면서 이제 그 가해자한테 가서 얘기하죠. 누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가장 널 잘하는 건 나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몰라서 그렇지 걔가 너 생각하는 것 같냐? 이러면서 주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충고한 거나 걱정해주는 말들을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단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이 이 가해자한테 의존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게 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은 더 많이 이 사람을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때는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4단계 이게 마지막인데요. 무시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뭔가 의심이 돼서 뭐 이런 것 같아. 아니면 너가 이러니까 되게 속상하고 좀 서운해 이러면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넌 쓸데없이 집착이 심해.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약간 프로 불편러처럼 만들고 이 사람을. 그래서 뭔가 M1 사람 잡아서 되게 사람 잤네? 뭐 얘가 왜 이러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되게 예민하고 쓸데없는데 집착하고 되게 또 아주 안 좋은 거는 너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 정신과 상담 받아봐. 뭐 심리 상담 받아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너 이상한 것 같으니까 너 병원 가봐. 이렇게 하면 정말 자기는 괜찮고 너는 이상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병원까지 가보라고 권하는 거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진짜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아주 나쁜 건데 이 사람의 판단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조차 뭐 잘못된 그 감정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들거나 뭐 약간 불안하다고 하면 그런 감정 쓸데없는 감정이야. 네가 뭐 이래서 식으로. 예민한 거야. 막 그런 이렇게. 식으로까지 몰아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아의 통제력을 다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나쁜 게 친밀한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대화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민이나 평상시에 어떤 이슈들도 알고 있을 너무나 때가 속속들이 알고 있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감정적으로 격하게 의심하거나 이러면 거봐, 너 엄마랑의 관계가 여기서 또 나타나잖아. 내가 말했지 너 이럴 거라고. 이렇게 막 그렇죠. 아는 이용해 정보를 먹는 활용해서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이 잘 쓰는 말들도 또 그렇죠.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이 사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네.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계속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통하기도 하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잘하면 나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해? 답답해.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너무 반복되고 또 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교묘한 단점을 끄집어내서 계속 약간 진실인 면도 네. 섞어가면서 하니까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술을 쓰니까 결국에는 그 거짓말도 이 사람이 듣다 보면 그게 맞나? 내가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없던 사실을 지어낼 뿐만 아니라 했던 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네. 그런 뻔뻔함을 보이죠. 잘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는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나?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계 구축을 처음에 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의심하면서도 한편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 나한테 저렇게 잘하던 사람인데 내가 괜한 오해를 했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안 좋은 건데 그 피해자가 소중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거를 뭐 깎아내리거나 공격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네 부모가 보니까 그렇게 널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야, 너 필요할 때만 찾는 게 형제냐? 야, 형제 있다고 믿을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너는 그런 일을 받지 않는데 너는 잘못 선택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자꾸만 고립무원 시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뭔가 왜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무가치한 사람, 그리고 멍청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타박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모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 각양각색이고 또 사랑하는 사이면 하트 뿅뿅 예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외모를 끊임없이 지적하죠. 얼굴이 그래 너무 못생겼어. 뭐 왜 만나 그럼? 뭐 그렇게 배가 나와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게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계속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 못생겼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그렇게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못생겨서 이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남자인데 성형수술을 막 다 해버린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누군가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면 그 사람이 가진 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보듬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뭐 지켜주고 이러는 게 진짜 정상적인 사랑인 관계잖아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요. 또 언행 부릴지도 되게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는 뭐가 잘못됐어? 뭐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죠. 맞아요. 뭐 돈 좀 아꼈어 이래놓고 자기는 막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그 사람한테는 법을 지켜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는 온갖 불법 다 저지르고 네네. 이런 식으로도 하죠.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예요. 네. 근데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사람을 이용하는데 전문가다 싶은 대목이 가끔 잘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의심하고 회의감을 가질 때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칭찬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뭐 조직이나 무슨 친구 관계 또는 뭐 선후배 관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방식이죠. 맞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 우리가 이제 뭐 대학원 이런 데도 생각해보면 맨날 갈구다가 내가 너 아껴서 그러는 거 알지? 내가 특별히 너 아끼는 후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너만 내가 챙기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막 뭐 사주고 네. 뭐 하나 건덕지 주고 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그쵸.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못났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을 되게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자기가 우위에 있으려는 심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라고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우리가 예전에 자개성 인격장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양극단을 통한다고 굉장한 나르시스트들은 내면에 자기 혐오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조종하고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굳이 남을 통해서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없을 텐데. 네.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까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할 것 같아요. 아는 경우는 어떤 목적이 굉장히 강렬할 때 돈이나 뭐 지위나 이런 것들이 강할 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경우는 뭔가 자기가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뭐 애정, 결핍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모르고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뭐 알고 모르고 간에 어쨌든 중요하진 않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되게 상처받고 피해 입을 걸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인간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속이 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감정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에 본능적으로 능하다고 해야 되나? 뭐 목적이 있든 없든. 그렇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에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어떤 패턴이 뭐냐면 제3자를 끌어들여서 지속적으로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벽을 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더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일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실제로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피해자의 친구를 들이대면서 뭐 철수가 그러는데 너 옛날부터 그랬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닌 거죠. 철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근데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근데 내가 걔한테 그랬어. 너,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되게 많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마치 너를 되게 보호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은근슬쩍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제3자를 깎아내리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너 철수 걔 괜찮은 애라고 알고 있지? 너 사실 걔 얼마나, 야, 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애야. 내가 걔 얘기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말들도 많이 하죠. 결국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은 당신뿐이구나.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야, 너 줄 잘 서라. 누구 이사가 너 끌어줄 것 같지? 걔 개뿔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막 비하하는?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단계?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혹시 같은 사람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약간 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나쁘다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준 적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형인가요? 네,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럼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네요. 완전 지금 몰입해 있는 거죠, 그 역할에.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이고 어떤 행동 단계를 거치는지를 확인하면 더욱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네요. 저의 상태를 파헤쳐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주변에 누가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내 상태를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걸 듣는 제 주변에 어떤 저랑 같이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사람 들으면 저 사람한테 나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자기가 가해자라고 전혀 인식을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아주 망가진 아주 나쁜 그런 가해자 말고 그래도 조금 자기가 몰라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또 들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닌가? 좀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가해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피해자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뒤에 뵐게요.